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자라면서 제가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엄마 돈 없어. 그놈의 돈 먹고 죽을래도 없어서 못 죽는다. 이런 식의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빚을 진 적이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셔서 박봉이긴 했지만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고 엄마에게 충실히 월급을 가져다 드리는 분이셨어요. 돈이 없다고 늘 한탄하시고 월말이 되면 돈 때문에 쩔쩔매시는 엄마를 볼 때면 엄마가 불쌍해 보여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나중에 크면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줄곧 하면서 자랐어요. 문제집 한 권 살 때도 엄마에게 돈 잡아먹는 하마라는 타박을 들어야 했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학원은 꿈도 못 꿨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늘 전교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제가 대학에 붙었을 때 엄마가 등록금을 내주시며 말씀하시길 등록금까지만 내줄 테니 앞으로의 학비나 용돈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서운했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자라면서 늘 집에 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등록금을 안 내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등록금을 내주신다니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속칭 스카이라는 대학 중에 하나였기에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장학금을 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과외를 해서 용돈도 제 힘으로 벌면서 다녔어요. 과외를 하며 돈을 벌게 되자 엄마는 저에게 이제 너도 성인이니 제 밥값은 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과외비의 절반은 엄마에게 드렸어요. 그러느라 과생활이니 동아리 활동이니 하는 것들은 거의 전무하게 하며 대학을 다녔어요. 해외여행을 위해 알바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겐 꿈같은 얘기들이었죠. 방학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느라 바빴고 그 돈은 엄마에게 다 드려야 했어요. 가끔은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힘든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아 나갔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죠. 제가 회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월급을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달 용돈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엄마가 관리하셨죠. 제가 회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거였어요. 엄마는 가정주부라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신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용 문제로 발급을 받으실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자동차를 사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희 집엔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자동차 구매 금액의 전액을 5년 할부로 사다 보니 이자율이 높았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이제야 효도를 하는구나 싶어 뿌듯했어요. 회사가 서울이 아니어서 입사해서는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기숙사는 좁았지만 기숙사비가 거의 공짜와 다름없었기에 만족했어요. 게다가 새끼를 모두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 보니 약간의 옷값을 제외하고는 적은 금액이지만 용돈의 일부는 저축할 수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와 학과 공부만 했다 보니 어학 실력이 동료들에 비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입사에서는 어학 공부를 하느라 회사와 기숙사만 오가는 단조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단조롭고 건조한 제 삶에도 남자친구라는 봄볕 같은 존재가 찾아들었어요. 그는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그에게서 나는 좋은 향처럼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제 생일을 맞아 선물을 하고 싶다며 백화점 앞으로 나오라더군요. 그리고는 여성복 매장을 돌며 옷을 고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인터넷으로 보세옷만 샀었거든요. 몇 군데 들어가서 옷을 입어보며 마음에 드는 옷의 가격표를 보고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탈의실에서 가격표를 보면서 내가 0을 하나 더 붙여 잘못 본 건 아닌가 했어요. 너무 비싼 가격에 남자친구에게 거듭 사양이 표현을 했지만 사귄 후 첫 생일에 이 정도 선물은 해주고 싶다며 끝내 옷 한 벌을 사주었어요. 쇼핑을 끝내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너무 과하게 돈을 썼다고 말하는 저에게 꼭 제대로 된 옷 한 벌 정도는 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사실 같은 회사의 동료들과 저의 입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었죠. 제가 말하는 차이는 명품이나 비싼 브랜드 차이가 아니에요. 어려서는 몰랐지만
싸구려 옷감과 질 좋은 옷감의 차이 같은 그런 근본적인 차이요. 아마 남자친구가 말한 제대로 된 옷도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연애는 지금껏 못 해본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졌어요. 여행처럼 돈이 드는 것도 있었지만 박물관처럼 돈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어요. 잘하면서 하도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을 듣고 살다 보니 무언가 시도해보는 것에 돈이 들까봐 너무 움츠리며 살았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가끔씩 제가 사소한 문화적 경험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점들이 우리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교제를 2년 정도 하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사생활이 더욱 많아졌죠. 남자친구가 자신의 본가에 특별히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고 버는 돈은 모두 남자친구가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남자친구의 집이 보통 이상의 부를 소유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셨고 남자친구는 삼형제의 막내였어요.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아들 삼형제 키우기에 그리 넉넉한 액수가 아닌 건 알기에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제 월급은 모두 엄마가 관리하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의 월급이 저희 본가 생활비에 쓰인다는 것을 남자친구도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놀라며 조심스럽게 저희 현재 저축 상황을 물었어요. 저는 엄마가 관리하셔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거의 저축을 하시지 않을 거란 짐작이 갔지만 사실 정말 모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통장 계좌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어플로 보면 총잔액이 보이잖아. 너희 돈이고 너희 일인데 진이 네가 알아야지. 저는 남자친구의 너희 돈이라는 말이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버는 돈을 가족의 돈이 아니라 나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신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얼마나 저축이 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엄마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저금을 해? 차 할부금에 우리 네 식구 생활비에 비잔지는 게 다행이야. 집 월세도 얼마나 올랐는 줄 알아? 올여름엔 안방에 새로 에어컨도 달았잖니? 지금 에어컨 12개월 할부한 것도 아직도 내고 있는데 저금을 무슨 돈으로 하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너도 세상 물정 몰라도 정말 모른다. 직장 생활 5년 차에 돈이 하나도 없다니. 저는 저희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와는 여러 가지로 잘 맞아서 싸울 일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저희 집 지원 문제로 가끔씩 다투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본가를 돕는 방식이 틀렸다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일을 하시는데 자식인 제가 수입의 일정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입의 거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돈을 조금도 저축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현재 수입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 저금하고 투자하는 것은 제 삶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제 돈은 제가 관리하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 못하는 남자친구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됐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 힘든 부모님을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는지 남자친구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요즘 모든 것들이 물질 만능으로만 흘러가다 보니 대산적으로만 가족관계를 보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건 나도 알지.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엄마가 지금 당장 내 돈이 없음 못 사시는데 내가 돈을 벌면서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진이야, 내가 부모님을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야. 생활비를 보조해 드릴 수는 있지. 하지만 월급 모두를 드리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너의 인생도 있잖아. 너는 지금 현재도 미래도 모두 부모님에게 쏟아붓고 있잖아. 그리고 애초에 아버님께서 직장 다니시는데 왜 네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 난 그 점도 이해가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오는 수입이 적더라도 그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하면서 살아.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늘 그 수입의 범위를 넘겨 지출해서 돈이 부족해 쩔쩔맨다면 그 사람은 돈 관리 능력이 없는 거야. 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니? 지금은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돈을 다 드리는 게 효도 같지만 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땐 어쩔 거야?
이렇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정작 부모님께서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게 될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많은 말들 중에서 수입이 적더라도 그 수입 내에서 지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집의 재정 문제를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수입이 적어서 우리 집이 살기가 힘든 거라고만 생각했지, 지출이 수입에 비해 많아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희 엄마가 알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말하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사신 적 없고 비싼 장신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접근 방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아버지께서 평생 돈을 벌어오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 집은 늘 돈이 없었을까?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제가 답을 찾지 못한 의문이죠. 모두들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한 똑똑한 사람이 그런 생각도 못한다는 것에 의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환경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가지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님은 자식에게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절대적 믿음의 대상인 부모가 보여준 만큼의 시야에 갇혀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돈을 규모 있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엄마의 잘못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제가 돈 관리를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에게 돈 문제를 말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돈 관리를 제가 직접 하겠다고 하자 생각보다 엄마의 저항이 더 컸어요. 돈 어디다 다 썼냐고? 다 니네한테 들어갔어. 아니, 지금까지 평생 지들 위해 일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지들 입고 먹고 가르치는데 다 쓰느라 이제 부모는 껍데기만 남았는데 겨우 몇 년 생활비 좀 보탰다고 그깟 걸로 부모한테 유세를 떨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럼 너 지금까지 키워준 돈 다 내놔. 옛말에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내 말이었네. 고생해서 자식 키우면 뭐해? 지난번에도 저거만 했다고 뭐라 하더니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애미애비도 몰라보고. 너 정신 차려. 월급 좀 많이 받으면 뭐하니? 벌써부터 이렇게 여자 돈 단속이나 하는 쫌생이 만나면 여자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엄마의 한탄과 원망은 끝이 없었죠. 처음 의지와는 달리 엄마의 분노에 결국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출근을 위해 다시 원룸에 돌아왔어요. 여러 해의 성과급을 모아 보증금을 마련해 들어온 조그마한 원룸에 돌아와 보니 제 삶이 이 작은 원룸에 갇혀 일만 하다 끝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슬퍼졌어요. 막막한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평생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함께 들면서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혼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진이야, 나 너를 사랑해. 이제 너와 결혼해서 늘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가 결혼한 후에 너희 아버님께서 퇴직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신다면 당연히 도와드릴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너의 주도권 없이 어머님께 휘둘려서 그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금전관계를 유지한다면 너와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아. 연인으로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네가 결정할 문제여서 지켜보기만 했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되겠지. 너의 태도가 우리 가정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테고 또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과 같은 방식을 버리고 나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의지가 있다면 난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되면 연락해줘. 저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지금 저희 상황이 잘못된 거란 걸 느끼기도 하고 제가 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난번 엄마가 하신 말씀도 마음에 쓰였어요. 부모님은 본인이 버신 모든 것을 바쳐 나를 키웠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 후회하지 않을까? 남자친구와 함께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과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친한 회사 동료 몇 명과 술자리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모았냐는 주제를 슬쩍 꺼냈어요. 저는 동료들의 답변에 놀랐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1억 정도는 모았더군요. 매일 저에게 욜로 얘기를 하던 동료조차도 8천만 원 이상이 있었어요. 저축액을 오픈하며 동료들이 제가 제일 기대된다 하더군요. 제일 알뜰해 보인다면서요. 맞아. 진희 씨가 제일 궁금해. 돈을 정말 안 쓰잖아. 저는 엄마가 대신 관리해 주셔서 모른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동료는 없었어요. 용돈을 드린다는 동료는 있었는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소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동료들과 술자리 후 남자친구와 함께하기로 결심을 굳혔어요. 지금까지 효녀가 되고 싶은 마음과 엄마와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 덮어만 두었던 일을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 승낙을 하며 제 생각을 말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에게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어른으로서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에 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리볼빙 결제를 하셔서 갚아야 할 카드값이 1,500만 원이 넘었어요. 한숨이 났지만 해결이 우선이었지요. 본가에 가서 엄마에게 제 뜻을 전달했어요. 엄마는 지난번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제 명의 신용카드도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 차 유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카드를 뺏어가냐며 남자의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는 나쁜 년이라며 카드도 주지 않으시고 버티셨어요. 저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차분히 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그 카드는 바로 분실 처리할 거예요. 카드 만드신다면서 가져가신 제 신분증도 분실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차 유지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차는 이미 팔려고 내놨어요. 차 판 돈으로 엄마가 리볼빙하고 남은 카드비 갚을 거예요. 아빠가 아직 일하시니 생활비도 못 드려요. 지금까지 쓰신 돈은 아깝게 생각하네요. 엄마 말씀대로 저 키워주시느라 쓰신 돈 갚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 엄마도 아빠가 벌어다 주시는 돈 안에서 생활하세요. 엄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아빠도 전례 없는 저의 강한 태도에 많이 놀라셨어요. 엄마는 제 결혼을 반대했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결혼을 강행했어요. 결국 저는 작년 가을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어요. 항상 어딘가에서 허우적대는 불안한 느낌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뿌리 내린 느낌이에요. 이 안정감이 남편이란 존재로부터 오는 것인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쌓여가는 통장의 잔고에서 오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제 수입 없이 그런대로 잘 살아가시고 계세요. 사실 지금도 엄마는 가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전화를 하세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 가슴이 불안으로 뛰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절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도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길 바라며 제 마음을 다잡아요.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는 저를 통해 세상을 배울 테니까요. 남편과는 언젠가 친정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친정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처럼 제 모든 인생을 내던지듯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챙기면서 부모님을 돕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결혼 후에 저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저 같은 사람이 결혼 기피 대상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용기 있게 저와 결혼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진희님께서 현명하게 효도와 자신의 삶의 균형점을 잘 찾으신 것 같아 기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내 인생의 내 인생 극장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로 진희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